수도권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일부 병원은 환자를 충청 등으로 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안이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해 따뜻한 방안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 경륜으로 잘 이끌어달라고 했고, 김 전 위원장은 계기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전 세계 약 4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고 빚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소수 긴급수급 조치에도 현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재고량 공유에 나섰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심야 택시 대란이 찾아왔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택시 수요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코로나 기간 기사 2만 5천 명이 업계를 떠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당시 직원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잡음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렵게 회복했던 일상이 보름도 안 돼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제는 휴일이었는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섰고 특히 증세가 심한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의 중증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일부 병원들은 중환자 병상이 바닥나 환자들을 충청 지역 등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늘은 정은혜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코로나19 전담병원. 단계적 일상 회복 후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중증 병상 5개를 포함해 모든 병상이 차 있습니다. 거의 다 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지방으로. 경기도의 또 다른 전담병원에선 일반 중환자까지 늘어나면서 기존 환자 일부를 충청권으로 보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투석 환자하고 와상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증증 환자를 충청권으로 보내고 중증증을 준중증이나 중증으로 전환 변경을 하는. 지난 한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가 전주보다 20% 넘게 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9.4%포인트 오르면서 수도권의 경우 병상 4개 가운데 3개 이상이 사용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송 시스템 구축 작업을 논의 중입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 거점 전담병원 중환자들을 가급적이면 그 병상 여력이 있는 충청권 이남으로 이송 가능한 환자들을 이송해서. 또 비상계획 발동은 여러 지표를 고려할 것이라며 오는 18일 코로나19 위험도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정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 이 연령대에 추가 접종을 서두르는 게 유행 차단의 관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빨라도 내년 2월쯤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추가 접종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정부의 생각은 뭔지 서영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오늘 하루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26건인데 이 가운데 12건이 부스터샷 추가 접종입니다. 거의 요새는 부스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종 완료율이 78%를 돌파하고 18세 이상은 90%를 넘어서면서 부스터샷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턴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50대와 경찰, 보건의료인 등 우선 접종군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의 82%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대부분 지난 8, 9월 접종을 끝내 내년 2월에나 추가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올겨울을 추가 접종 없이 나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6개월인 추가 접종 간격을 4개월 이하로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데이터로 보면 이제 접종의 효과가 감소하는 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고
정부가 추가 접종 계획을 조금 당기려는 시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추가 접종 간격을 3, 4개월까지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예산 세금 문제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입니다. 이름이 방역지원금으로 바뀌었다가 오늘은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또다시 바뀌었는데 결국 여당 주도로 8조 원을 정액하는 예산안이 오늘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어서 연말 예산 정국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전국민 20만 원 지급안이 국회 행안위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예산 증액 규모는 8조 1천억 원으로 확정됐고 명칭은 방역지원금에서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100장에 몇만 원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내가 열이 납니다. 열이 날 때 상비약 먹어야 됩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증액에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처가세수의 내용 그리고 그 조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서 저는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국민의힘은 올해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 재원을 마련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물가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여당의 강행 처리를 우려해 안건을 예결위로 넘기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세징수법이나 아니면 국가재정법에 다 위반이다. 그걸 국회에서 결정하라? 불법을 방조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 해체론을 언급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맹비판했는데 몰현장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실상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이 자꾸 우려되니까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홍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재정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첫 전장은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입니다. 특히 주말과 오늘 사이에 세제 개편안을 두고 커다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며 국토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김복원 기자의 이번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걷어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국민의 90%는 이득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국토보유세 신설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란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을 보게 됩니다. 즉 납부하는 토지세보다 받게 되는 기본소득액이 더 많게 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0.17%에서 5.8배인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과세 대상도 정해지지 않아 민주당도 상위 10%에만 부담이 들 거란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생산과 유통 등의 넓은 부지가 필요한 기업들은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신규 투자 여력이 떨어질 거란 걱정도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 토론 때나 늘 그런 입장을 제가 밝혀봤고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집 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회가 1주택자, 집안채 가진 사람들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게 지난 6월이었으니까 5개월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셈이죠.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논란이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마포의 59제곱미터형 아파트 시세는 13억 원. 5억 원에 샀던 1주택자 A씨가 지금 팔 경우 양도세 659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완화되면 500만 원 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12억으로 지금 올리는 것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해놨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에 대한 조정이 이미 이루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당론으로 정했던 양도세 완화안을 5달 만에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민심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이 부랴부랴 세금 줄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1주택으로 한정돼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실기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 효과를 줄 만한 의미 있는 물량이 되기에는 좀 미약하다. 야당도 2008년부터 유지된 9억 원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보유기간 공제 혜택을 10에서 40%로 차등화하는 건 오히려 양도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에 나서는 데 대한 지지층의 비판도 부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세금 걱정도 걱정이지만 당장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가계빚 문제죠. 한 국제금융기관이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우울한 2관왕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증가 속도도 심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가계빚은 1,805조 원. 1년 새 11% 넘게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국제금융협회 IIF도 우리의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IIF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주요 민간은행들이 세계 각국의 금융정보 분석을 위해 세운 기관입니다. GDP, 즉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4.2%로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6%포인트 높아져 가장 빠르게 빚이 늘었습니다. IIF는 가계부채 비율 상승은 한국과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한 상황.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경제,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짚어본 후에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지만 주택정책 실패 등으로 늘어난 가계빚에 이자 부담까지 더 지우면 민간 경제가 과도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경우에는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한 속도로 이를 계속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저소득층과 2030 세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소비 위축을 겪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갚을 능력만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게나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대별로 봤더니 우리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최원희 기자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 이게 수치로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령대별 체감 실업률과 연령대별 물가 상승률을 더해봤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15세에서 29세 청년층에서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27.2로 나타나서 집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40대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예, 최 기자 준비한 그래프를 보니까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적 고통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들의 고통이 특히 더 큰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좁아진 취업문이 원인이라고 봐야 할 건데요. 청년 체감 실업률이 올 상반기 25.4%까지 올라가면서 전 연령대에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8.9%였지만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나빴다는 겁니다. 청년층 4명 중 1명은 실제 실업자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세도 어려움을 더했는데요. 취업난으로 소득이 적은 상황에다 상대적으로 주거가 불안한 청년들의 경우 상승하는 월세와 식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을 못하고 그래서 요즘 개인 창업하는 청년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개인 사업자 폐업률도 모든 연령대 중 청년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폐업률이 다른 세대에선 감소했는데 29세 이하에선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취업 대신 당장 음식업, 서비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출혈 경쟁도 심하고 또 정보 미숙 등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 폐업률이 다 이렇게 높으면 청년들이 돈 벌 길이 막막해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수치상으로도요, 청년층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만 해도 60대 이상 세대 다음으로 낮았는데요. 지난해엔 32.5%로 연령대 중 최고였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8월 기준 20대 비정규직 수는요, 1년 전보다 10.2% 늘어난 141만 4천 명으로 증가 속도가 정규직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예. 또 정부가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또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통장 정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정부가 만든 그런 일자리나 고용지원금 이런 쪽에 큰 관심 없어요. 일자리가 지금처럼 하게 되면 청년들이 원하는 거랑 반대 방향 가는 거죠. 예,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 기자 설명 듣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사무총장으로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사선의 권성동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핵심 자리이고 특히 선거 때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윤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가 신경전을 벌였는데 결국 한기호 현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가 된 듯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차범이 있었다고 해서 박경준 기자가 그 과정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찬을 이유로 불참한 최고위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네. 윤 후보와 가까운 오선 의원은 지난주 한기호 사무총장을 만나 사의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중진 의원이 당무에 개입한 데 이 대표가 상당히 불쾌했다고 전했는데 이 대표는 이 중진을 겨냥해 하이에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결국 윤 후보가 직접 만남을 제안해 긴급 회동이 성사됐고 40분가량 논의를 통해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사선의 권성동 의원을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후보가 사무총장을 임명해온 관례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 오늘간의 상황은 다시는 재연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다. 두 사람의 전격적인談판으로 사무총장을 포함한 핵심 이슈에 합의하면서 선대위는 당초 예상했던 20일보다 빨리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윤석열 선대위에 참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죠. 윤 후보는 오늘 김 전 위원장 관련 출판 기념회에 직접 가서 경륜으로 잘 이끌어달라며 공개적으로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북이 지역구인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도 만났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정치 여정을 담은 만화책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참여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쌓아오셨던 이런 경륜으로 저희들을 또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그동안 허수아비 노릇은 안 하겠다던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인선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가 짜여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는 거지. 행사 직전 윤 후보는 전북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조찬을 하며 영입을 제안했고 이 의원은 그 직후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해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에서 호남 정신은 실종된 지 오래고 앙상한 진영 논리와 권력에 대한 탐욕만이 남았습니다. 후보 선출 열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받은 윤 후보는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대통령이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했고 이 수석도 대통령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군 상무에 e스포츠단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젊은 층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연일 언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면서 당을 향해선 기민함이 부족하다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지율 답보 상태에 대한 답답함이 이 후보 행보 발언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프로게이머들을 만나 과거 게임 실력을 자랑합니다. 갤러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갤러그를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점수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 규제 탓에 게임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국군 상무부대에 e스포츠단 창단을 제안했습니다. SNS엔 면접비 지원 공약도 발표하며 청년층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 이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밀렸고 30대에선 윤 후보 45.4%, 이 후보 28.2%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이 후보는 선대위원회 회의에서 당의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또 신속하게 반응하고 이 후보 측에선 지역 비하 논란을 빚은 부산 재미없다는 발언이나 김혜경 씨 낙상 루머에 대해선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부가 지난주부터 요소수 긴급 수급 조치에 나섰지만 현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운전자들은 정부가 알려준 대로 요소수가 있다는 주유소에 가보지만 헛걸음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화물차 기사들은 어느 주유소에 요소수가 얼마나 있다더라 이런 재고량을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가 직접 요소수를 찾아 나서봤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주유소에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정부 지정 요소수 거점 주유소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이 거점 주유소엔 요소수 1000리터 약 100통이 입고됐지만 3시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요소수를 판다길래 다급히 찾아왔는데 시간만 허비한 셈. 이쪽에 50리터 전체 입고까지 오는데 시간하고 내비는 볼 수가 없잖아. 또 다른 거점 주유소는 문의 전화를 받자마자 요소수 품절입니다. 정부가 긴급대책 돌입 이후 전국 거점 주유소 100여 곳에 순차 공급하기로 한 요소수는 180만 리터, 5톤 트럭 6만 대에 넣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건 거점 주유소 이름뿐.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물을 곳도 없습니다. 헛걸음이 예사다 보니 아예 운전자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스스로 알게 된 요소수 정보를 공유합니다. 먼저 가본 사람이 뭐 어디 주유소에서 몇 리터 남았고 사실상 요소수 배급제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운전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보셨듯 그럼 정부가 지정한 거점 주유소에서는 왜 요소수 품절 사태가 잇따라 벌어지는 걸까요? 또 주유소는 왜 언제쯤 우리 주유소에 요소수가 얼마나 어느 정도 들어올 예정이다 이런 안내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 기자가 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관련 부처인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를 취재해 봤는데요.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며 판매처를 주유소로만 한정했습니다.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를 원칙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거점 주유소는 선정 기준도 모르는 데다 언제 얼마만큼의 요소수를 공급받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시키면 하는데 그냥 들어온 것 하고 그냥 말하고도 공지를 못 받아요. 정부가 요소수 유통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판매상은 요소수를 주유소나 운수업체에 납품하고 있지만 기존 유통망에 주유소가 없는 중소업체는 요소수가 있어도 팔지 못합니다. 발표할만 급급한 소관부처들은 여전히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산업부는 요소수 관리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있고 환경부는 요소수 재고 관리는 국토부라 세부 계획을 잡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생산업체를 찾아 최대한의 생산을 주문했지만 유통 차질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우입니다. 오늘부터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수가 됐습니다. 업주 측은 회원들 가운데 백신을 못 맞는 등 사정이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거나 환불을 해줘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헬스장에서도 2차 접종 완료되었습니다. 입장하셔야 됩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헬스장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서 이용객의 방역 패스 적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가운데 백신 부작용 우려나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회원권 환불이나 기간 정지를 요구하고 못해도 10건 이상 회원권 기간의 정지나 혹은 환불을 계속 요청하시는 분들. 2차 접종 14일이 안 된 고객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골프를 못 치고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업주들은 방역 패스가 실내 체육시설에 너무 가혹하게 적용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코로나가 비말로 전파되는 거지 땀으로 전파되는 건 아닌데 술집이나 음식점은 가능하고 더욱이 방역 패스 위반은 한 번만 적발돼도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되고 두 번부터는 최대 석 달까지 영업정지에 처해집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완화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요즘 늦은 밤에 택시 잡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심야 모임이 재개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택시 수요는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코로나 기간 택시기사 2만 5천 명이 업계를 떠났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포커스는 심야 택시 대란에 맞췄습니다. 도로변에 쭉 늘어선 사람들. 손을 열심히 흔들어보고 어플로도 택시를 불러보지만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 이렇게 안 잡힐까 모르겠네요. 15분 정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곤란하네요. 중복 호출을 해봐도 프리미엄 택시를 불러봐도 여전히 택시는 잡히지 않죠. 모든 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더해 연말 특수까지 겹치면서 심야 택시 수요는 그야말로 폭증했죠. 10월에는 16,500여 건이던 심야 시간대별 평균 영업 건수는 11월 첫 주 29,000건으로 75% 이상 증가했습니다. 밤 8시에서 10시 정도에 고르게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콜수가 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택시 운행 대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거리두기 여파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운전대를 놓거나 휴식을 선택한 기사들이 많아진 거죠. 올해 택시기사 수는 24만 2,600여 명, 코로나 이전보다 2만 5천여 명 적습니다. 특히 법인 택시기사는 30% 넘게 떠났죠. 최저임금 수준이 무풀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키고 오토바이, 배달 그런 데로 많이 가죠. 이거 택시 안 해요, 사람들이. 서울시는 연말을 앞두고 개인 택시 3부제를 임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심야 승차난이 이제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재 해제로는 한 2,000대 정도 추가 운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 전망. 당분간은 늦은 시간 귀가 전쟁도 각오해야 할 듯합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에는 강원 양양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고 오늘은 경기 연천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이어집니다. 산불 진화대원이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양양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펜션 투숙객 1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산불이 번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마을 쪽으로 내려올까 봐 바람만 불면 불이 돌아다니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냥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산불은 임야 0.5헥타르를 태운 뒤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에서 쓰레기 소각하다가 불로 이렇게 발화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일대는 지난 12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산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지표화, 땅의 관목들, 낙엽들이 이제 타고 올라간 산불이다 보니까 오늘 낮 1시쯤에는 경기도 연천 고대산에서도 산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불길이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공수처가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상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직접 조사에 들어간 건데 윤 후보의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검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11일 윤석열 후보 측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의견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11일 변호인 2명이 선임계를 제출했고 수일 내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4건 가운데 직접 질의까지 한 건 처음으로 사실상 서면 조사를 한 셈입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열흘 전엔 대검 감찰부였는데 이번엔 수사정보 담당관실이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후보 관련 의혹 가운데 고발 사주건을 핵심으로 보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부속실 직원이던 A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A씨에게 소환에 협조하라며 출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담당 과장을 통해 출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사장의 뜻이 전달되면 직원은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의 첫 증인 신문이 재판 시작 1년 10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러는 사이에 논란 속에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임기는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첫 증인 신문 공방 장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 1년 10개월 만에 열린 첫 증인 신문에 나온 건데 최악의 선거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입니다. 배후 몸통은 차츰 밝혀질 것이고 반드시 밝혀내서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원내대표가 재선에 도전할 때 불거졌습니다. 선거 전 울산경찰청이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비서실장 박모 씨가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겁니다. 2019년 3월 이들은 무혐의 처분됐지만 김 원내대표는 낙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시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관련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보고 2010년 1월 송 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수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및 그 형제들의 아주 중대한 토착비리, 중대한 부패비리 혐의에 명백한 수사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송철호 시장도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이 합작해서 만든 제1회 고발사주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상치 않죠. 무역, 인권, 대만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데 당장 내일 오전에 미중 정상이 처음으로 화상으로 만나게 돼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의문이 이어집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기싸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 반대로 인텔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갈등의 불똥이 우리 기업에도 튈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이 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날을 세웠습니다. 인텔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려 하자 미국 정부가 반대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3일 인텔이 중국 청도 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려는 계획을 미국 정부가 보안 위협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인텔은 확대 생산 계획을 접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투자에 제동이 걸린 셈이어서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과 우시 공장에서 D램을 만들고 있는 SK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외교를 제대로 가동했을 때 반도체 패권에 대한 관계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확보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활성화를 위해 520억 달러 규모의 지원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미국 파트너들 뵙고 오기로 돼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을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일색인 서울시 의회는 물론 강경하게 반대했는데 오 시장이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헌동 신임 사장은 강남에 5억 원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새 수장으로 취임한 김헌동 사장의 첫 일성은 반값 아파트 공급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구상하는 반값 아파트는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 임대부 주택. 강남의 경우 5억 원, 강북에 3억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2011년, 12년에 분양된 서초구에 있는 그 반값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여러 부지들이 요소에 많이 있어요. 서울시는 오늘 김헌동 신임 SH 사장이 부동산 가격 거품 빼기 등 주택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김 사장의 반값 아파트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직후 부적격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 의문스럽고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저격수로 불리던 김헌동 SH 사장이 취임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오세훈 시장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20대 대선 이후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비교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아이 낳고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생에 이미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는데 여야 후보들은 나라가 보육을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서 여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문재인 정부 이듬해 한명선이 깨져 지난해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구 절벽을 줄이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임신 15주차 송민주 씨를 만나봅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자동 등록제가 도입되면 육아휴직 신청하느라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후보는 공공 어린이집 아동 비율도 50%로 늘릴 것을 약속해 아이 맡길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필요한 경우 집 주변 어린이집에 시간제 돌봄에 맡길 수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는 생각으로 대통령이 직접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살, 1살 연년생 자녀를 둔 정국민 씨. 윤석열 후보 공약이 실행되면 자녀 나이에 따라 25만 원이던 가정 양육 수당을 60만 원으로 늘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 씨는 두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1년씩 썼는데 셋째를 낳으면 배우자와 각각 1년 6개월씩 부부가 총 3년간 쉬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마련할 방안이 필요하고 민간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아빠의 출산 휴가 30일, 육아휴직 3개월 보장을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는 육아휴직 수당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길이 7km에 이르는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 해저터널이 11년 만에 뚫렸습니다. 차로 1시간 30분 걸리던 거리가 10분으로 줄어든다는데요. 박건우 기자가 먼저 둘러봤습니다. 보령 대천항 근처에 들어선 해저터널 입구입니다. 바닷속에 만든 터널을 10분 정도 달리니 섬마을인 원산도에 도착합니다. 당일치기로 대천도 왔다가 또 태안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보령 대천항에서 충남 홍성과 태안을 거쳐 1시간 반을 돌아가야 했지만 6.9km를 직선으로 잇는 해저터널 덕분에 1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도 5번째로 깁니다. 터널 깊이도 80m로 국내에서 가장 깊습니다. 평균 수심 25m인 해저면에서 55m를 더 내려간 지점에 터널이 들어섰습니다. 암벽을 깎으며 하루에 최대 6m씩 진행하다 보니 해저터널을 뚫는데 꼬박 11년이 걸렸습니다. 터널을 발파를 하면서 시행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바닷물에 대한 유입수입니다. 그 차수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분리된 상행과 하행 터널은 690m마다 유턴 통로를 만들고 50m 간격으로 소화 장비를 150m마다 CCTV 92개를 설치하는 등 지진이나 붕괴, 차량 화재 등 재난에 대비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오는 30일 개통식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통행을 시작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코로나 이후 20개월 만에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K 콘텐츠는 무엇이었을까요? 임서인 기자입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한복 차림의 환영객이 기념품을 건네자 설레는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I was so sad because I made plans to come for about 2 years before the pandemic happened. But I'm very happy to be here in person this time round just to enjoy the country. 관광객 150여 명이 한국과 싱가포르가 체결한 여행 안전권역 협정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긴긴 기다림 끝에 한국 여행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다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찾은 건 약 2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싱가포르와의 관광 재개로 국내 관광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양방향 국제관광 교류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인바운드 관광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싱가포르 관광객들은 입국 직후 실시한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 시 격리 없이 바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5박 6일간의 체류 기간 동안 오징어 게임 전통놀이와 K-팝 등 한류 콘텐츠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점진적으로 트래블버블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국제 관광의 일상 회복도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정상을 가리는 한국 시리즈 2차전이 고척돔에서 열렸습니다. KT가 체력이 떨어진 두산을 누르고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어제 쿠에바스의 호투로 1차전을 가져간 KT. 오늘도 초반부터 앞서 나갔습니다. 2번 타자 황재균이 호쾌한 스윙으로 왼쪽 담장을 넘기는 선제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나온 첫 홈런이었습니다. 두산도 추격을 노렸지만 갑작스레 부상 결장한 페이블 세터 정수빈의 공백이 컸습니다. 꾸준한 출루에도 기회마다 병살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팽팽하던 승부의 추가 넘어간 건 5회 말이었습니다. KT가 3연속 안타에 밀어내기 몸에 맞는 공까지 얻어내며 두산 선발 최원준을 강판시켰고 이어 나온 필승 개투 홍건희를 상대로 장성우가 큼지막한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타자 1순, 대거 5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KT 선발 소영준은 6이닝 무실점 호투하며 연승 발판을 놨습니다. 이루수 박경수 등 야수들도 매번 깔끔한 호수비를 선보이며 젊은 에이스에 힘을 보탰습니다. 두산 타선은 병살타만 4개를 기록하며 좀처럼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8회 초 헤르난데스의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첫 2경기를 모두 이긴 팀이 우승한 경우는 19번 중 17번이었습니다. 두산은 모레 3차전에서 전세 역전을 노립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모처럼 아들 집에 오신 시인의 어머니가 내일 내려가겠다고 하십니다. 온몸이 쑤시는 게 시골 논밭이 보내오는 신호랍니다. 삭신이 저린 것은 참깨 들깨들의 성화고 까끌하게 혓바닥이 돋는 건 나락이 문질러 대는 거랍니다. 얼른 그럼 주고 손 봐달라고 보채는 거랍니다. 어머니는 하루라도 농산일을 손에서 놓으시면 조바심이 납니다. 시골 어머니를 위해서 시인은 병아리 눈곱만한 전기세 내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전기세 덕분에 어머니 건강에 대한 조바심을 조금이나마 덜곤 합니다. 우선 몸이 안 좋으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밤에 TV를 켜놓은 채 주무시고 잠이 안 와서 불 켜놓고 뭔가를 하시는 거죠. 거꾸로 몸이 편안하시면 일찍 불 끄고 주무시느라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조바심에서 조는 좁쌀, 바심은 타작을 가리킵니다. 조는 꼬투리가 질겨서 가뜩이나 자잘한 나달이 잘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듯 가전 애를 쓰며 마음 졸이는 게 조타작, 바로 조바심이죠. 한의학에서는 조바심이 날 때 이 손을 비비는 것이 가슴에 열을 가라앉히려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고령층에서 급증하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연신 손가락을 비벼댑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연일 5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500명은 정부가 기존 의료 체계로 감당할 수 있다고 했던 상한선입니다. 수도권 병상도 4세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던 정부도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누구보다 노인들이 위태롭습니다. 어제 하루 집계만 봐도 위중증 환자 18비 그리고 사망자의 태반이 6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제 주변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지난 2년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이 제일 겁난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그래서 적지 않습니다. 고령층의 대다수가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내년까지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지 조바심이 날 수밖에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부모님 안위에 마음 졸이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마스크 사태, 그리고 백신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르는 판을 걷는 마음인 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추가 접종을 최대한 서두르고 용수철처럼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방역 긴장감을 다시 한번 다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또다시 우물거리다 큰 화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1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을 머뭇거립니까? 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 추위 없이 늦가을 날씨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3도 이상으로 보통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매우 크겠는데요. 출퇴근길에는 따뜻한 외투를 걸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2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그리고 주말에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충북과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정체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불이 번지기 쉬운 날씨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겠는데요. 서울은 아침에 4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1월 15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